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이다. 방과 후 항상 같이 돌아가던 A짱이라는 반 친구가 있었다. A짱네 집은 학교에서 멀어서 도중에 우리 집 앞에서 나와 헤어진 후 혼자서 집까지 돌아간다고 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서 불안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던 중 A짱이 자기 집까지 같이 가달라고 말을 꺼냈다.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 나도 그다지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아서 다소 귀가가 늦어진다고 해도 혼낼 사람도 없었다. 살짝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오케이 했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은 이른바 지방 소도시로 역 앞에는 꽤 번화가였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한산해졌다. A짱네 집까지의 길은 넓기만 하고 차도 없는 도로 양옆으로 논밭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메꾸듯 한적한 상점들과 주택이 띄엄띄엄 서 있었다. 엷은 분홍빛 하늘, 기울어진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논밭과 곱은 손가락의 감촉이 아직도 선명하니 분명 그때는 가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어린애의 발걸음으로 20분 정도를 걸었을까. 그때까지 제잘거리며 수다를 떨던 A짱이 구름다리 건너편에 집 한 채를 가리키면서 "저거 우리 집이야" 라고 내게 말했다. 그날도 부모님은 집에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친구를 데려가며 혼난다고 하면서 처음과 같은 환한 얼굴로 현관 안으로 사라지는 A짱과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그 후 나도 집에 돌아가려고 몇 분 정도를 걷다가 문득 알게 된 것이 있었다. 여기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나는 선천적으로 방향치이다. 이사 온 후 바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미아가 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더니 바로 그 길 옆에 우리 집이 있었던 일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A짱네 집에서 돌아가는 길을 잊은 것이다. 어딘가에서 복잡한 길로 들어섰던 기억도 없다. 오히려 거의 직진으로 걸어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완전히 모르게 된 것이다. 그런 곳에서 미아가 된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 나도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긴급 연락용으로 휴대폰을 받았었지만 당연하게도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창피하지만 A짱네 집에 한 번 더 가서 길을 물어보자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까의 길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네 집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미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본 적도 없는 풍경,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하늘, 차가워진 공기.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메고 몇십 분을 계속 걷고 있자니 온몸에 묵직한 피로감이 쌓여간다.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에 나는 점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귀가를 서두르느라 길가에서 흐느껴 울고 있는 아이를 그저 힐끗 쳐다만 볼 뿐 말을 걸어오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차가운 태도들도 나에게는 가혹하게 전해져 왔다. 나쁜 생각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대로 있다가 밤이 된다면 어떡하나.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이대로 죽게 된다면 어떡하나. 그렇게 혼란에 빠진 나에게 이윽고 말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 "왜 그래? 너 괜찮아? 길을 잃은 거야?" 자전거를 끌고 가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녀였다. 근처 중학교의 문양이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부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학생들이었던 것 같다. 난 무슨 일인지를 이야기했고
내 가슴에 붙어있는 명찰을 본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 초등학교 출신이니까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해 주었다. 아, 살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오빠의 자전거 뒤에 태워져서 학교까지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해져가는 거리가 점점 낯익은 경치로 변해갔다. 그러던 중 우리 집 바로 근처의 길을 지났다. 아! 라고 생각한 나는 오빠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여기서 내려주세요. 여기부터는 혼자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멈추지 않았다. 혼자서는 위험해. 학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부모님한테 데리러 오게 해달라고 해.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살짝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아무 인기척도 나지 않는 학교에 도착했다. 정문에서 나를 내려준 두 사람은 내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감사 인사나 할 수 있게 두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거기서 헤어졌다. 교직원용 출입구까지 가서 사람을 불렀더니 마침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왔다. 무슨 일이니 이런 시간에? A짱네 집까지 같이 갔다가 중간에 길을 잃었어요. 땡땡 중학교 오빠랑 언니가 도와줬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집에 전화드리고 데리러 오시라고 하자. 날이 벌써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미 해는 넘어간 상태였다. 우리 집에 연락했을 때는 엄마가 집에 와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는 동안 담임선생님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 땡땡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라고 했지? 이름 아니? 네, 땡땡 오빠하고 땡땡 언니예요. 내가 천진난만하게 이름을 얘기하자 선생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아니야. 미안하구나.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던 때 반 학생들의 이름과 같다고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이미 50줄 정도의 베테랑 교사이다. 신인 교사일 때 이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얼마 후에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이 학교로 돌아왔다고 들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다면 30년은 될 예전 일이 될 것이다. 그 당시 학생이었다면 이미 당시 우리 부모님의 나이나 그 이상의 연령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도와줬던 두 사람은 분명히 중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분명 우연일 거야. 담임선생님은 마치 자기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착한 아이들이라서 다행이다. 라며 내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님의 손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선생님은 그 이상은 말하려 하지 않았다. 엄마가 학교에 도착한 후 잔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겨우 늦은 귀가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은 그날의 일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도 그런 간단한 길을 헤맸냐고 놀림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슬 잊게 되어갔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나는 4학년이 되었다. 부모님의 이혼이 결정되고 1학기를 마친 여름방학을 들어서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1학기 때 수업 내용 중에 우리 마을의 역사를 조사해보자는 것이 있었다. 주제를 고르고 있던 나는 문득 그때까지 완전히 잊고 있던 내가 미아가 될 뻔했던 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 마을에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어서 오래된 신문들의 진한호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진상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0년 전의 신문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수없이 많은 신문을 넘겨봤다. 잠시 후 하나의 기사에 눈이 멈췄다. 시내에서 행방불명이 된 소년 소녀의 보도였다. 거기에는 그날 나를 도와줬던 두 사람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부활동을 마치고 학교를 나선 후 그대로 행방이 묘연해져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사였다. 나는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내 볼을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둘은 분명히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단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이후로는 세월도 흐르지 않고 중학생 그대로 남았을 것 같다. 그 오빠와 언니는 그 마을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저승에도 이르지 못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곳 이외에도 가지 못한 채 그저 빙글빙글. 그러던 중 나를 발견했을 것이다. 집에 가고 싶다고 누군가 도와달라고 울고 있던 길 잃은 아이를. 자기들이 나온 초등학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그날 그 두 사람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두 사람처럼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자기들처럼 되지 않도록 나를 구해준 것은 아닐까? 지금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상 알지 못한다. 둘은 아직도 그 마을을 떠돌고 있을까? 나는 두 명의 길 잃은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